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 감세를 위한 일편단심으로 점철된 좌충우돌의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부동산 부자, 금융 부자를 위해 풀 수 있는 건 다 풀고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였습니다. 너무 줄여서 세수는 펑크 났고 돈이 없는 정부가 사실상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정부 국간이 비자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섰고 1호 희생양이 연구개발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계와 국민의 저항이 잇따르자 아무런 사과도 해명도 없이 정부는 내년부터 첨단 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다급해진 대통령이 물가를 점검하겠다고 마트를 방문했는데 국민들의 뇌리엔 875원 대파쇼만 남았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방영했던 논설 경제편 5회 몰아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속은 터지지만 정리는 되실 겁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쓸 수가 있지 싶을 만큼 거친 언어로 장관님을 비난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과학기술계 파다예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건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조선시대 어전회의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보와 보수, 좌우를 막론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던 우리 경제의 마지막 금도를 윤석열 정부가 깨뜨린 것입니다. 올해는 외환위기,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1%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최초의 해가 될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집계하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사상 처음 1%대로 추락했습니다. 다른 건 다 줄이면서 검찰을 비롯한 수사 및 정보기관의 특활비와 대통령실의 해외 순방 예산은 늘렸습니다. 후한무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IMF 위기 비슷한 그런 위기가 가계부채나 기업부채에 터질 수 있거든요. 경제부총리가 됐든 경제부처 장관이 됐든 자기가 콩밭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거 제대로 책임있게 정책을 하겠습니까? 국내 총생산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IMF 당시 6.7% 감소인데도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라니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례적으로 낮아져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낙관적 전망을 부각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낙관적 전망을 늘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조선일보조차 59분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지면에 실을 정도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1시간 동안 혼자 59분을 떠드는 대통령과 받아적기 바쁜 딸랑이 국무위원들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논설의 이재성입니다. 한국 경제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미국과 일본보다도 낮아졌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가계부채는 늘어만 갑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라 실질 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커져갑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 사태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지전능하다는 착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맡긴 거예요. 그렇게 맡겨놨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겁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렇게 말했다가 전두환 군사정권을 찬양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튿날 페이스북에 전두환 독재 시절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 대통령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했던 걸 상기시킨 것이라고 부연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잘 모르는 경제 분야를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정말 전문가에게 맡겼을까요? 다음 대화를 보시죠. 어떻게 저런 말을 쓸 수가 있지 싶을 만큼 거친 언어로 장관님을 비난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과학기술계 파다예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정전략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 거칠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건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6월에 마련된 예산안이 2% 증액된 안이 맞죠? 초기에는. 그거는 이제 5월 달에, 네. 5월 한 중순부터 이제 하나의 안으로서 검토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6월 28일 대통령실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말하는 건데요. 원래 각 부처는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다음 해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이를 토대로 기재부와 조정과 협의를 거쳐 6월 말까지 각 부처 예산 요구안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일종의 사후 승인 성격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판을 엎어버립니다. 다른 부처 보고 때는 별 얘기가 없다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때부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합니다. 국정기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질타했다는 건데요.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윤 대통령은 R&D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드러냅니다.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재부는 과기부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들까지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주어진 시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하느라 벼락치기로 뭉텅이 삭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런 토론도 없이 일방적인 질타와 지시로 국가 1년 예산 편성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조선시대 어전회의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애초 2% 증액하려고 했던 R&D 예산이 대통령의 야단을 맞고 16.6% 줄었습니다. R&D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올해 31조 원에서 25조 9천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정부가 국가 R&D 예산을 깎은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4년 이래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1991년 유일하게 연구개발 예산이 줄었던 적이 있지만 집계 방식이 바뀌면서 수치상으로만 삭감된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삭감 예산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폭 증액하는 쪽으로 수정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연구개발 예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내일을 위한 씨앗은 남겨두자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 좌우를 막론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던 우리 경제의 마지막 금도를 윤석열 정부가 깨뜨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방만한 집행이 먼저 문제가 돼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선우가 바뀌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R&D 투자가 100% 깨끗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예산이 정말로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정확히 그곳만 도려내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문제가 있다는 교시가 있었고 이를 받들어 거의 일률적으로 잘라냈습니다. 국가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입니까? 과학기술계는 충격과 혼돈에 빠졌습니다. 예, 부모 자식 간에도 용돈 좀 줄이면 그게 아무리 정당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 끊겨서 연구용 컴퓨터가 멈춰서는가 하면 진행 중이던 연구도 돈이 없어서 접어야 할 판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상대평가를 통해 20%를 의무 구조조정하는 방식으로 R&D 투자를 진행하면 앞으로 연구과제는 단기 성과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이 감당하기 힘든 장기 대형 연구과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R&D 예산안 이제 발표된 대로 하면 2026년쯤 가면 이제 과제 수가 2분의 1로 줄 것이다. 보통 이 과제라는 게 1인 1과제 체제로 해서 R&D 쪽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수출을 못하게 되면 그 연구자들은 다음에 그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겠죠. 2분의 1로 줄고 젊은 연구자 같은 경우는 절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미국의 인터넷과 반도체 산업이 미국 정부의 R&D 투자에 의해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전 세계인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해준 mRNA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를 컴퓨터로 코딩하겠다는 황당한 아이디어를 미국 정부가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가며 지원해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금 먹여 살리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산업도 정부의 지원과 대학의 연구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세금을 축내는 카르텔로 낙인 찍힌 과학인재들은 벌써 떠났거나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망국적인 의대 블랙홀로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해온 인재와 기술을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규모가 극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파괴하는 매국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경제는 쪼그라드는 중입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할 거라는 뉴스는 이미 보셨을 겁니다. 올해는 외환위기,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1%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최초의 해가 될 것입니다. 수출은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들어 반등을 예상하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감소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무역 수지는 15개월째 적자를 내다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입니다. 모든 것이 줄어들고 있는데 잠재 성장률이라고 줄어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잠재 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입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지수 같은 건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집계하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사상 처음 1%대로 추락했습니다. 올해 1.9%, 내년 1.7%입니다. 2014년 3.4%에서 불과 10년 만에 반토막 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배 이상 높은 미국보다도 내년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미국은 올해 1.8%로 한국보다 낮지만 내년엔 1.9%로 한국보다 높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는데 이렇게 저성장의 나락으로 추락하면 다시 중진국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저성장으로 떨어질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정을 투입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생산성 하락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의 유일한 방안은 연구개발 투자입니다. 미래 산업 발굴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거나 생산 요소의 효율을 높이는 일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과 동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인구 문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올해 60조 원에 가까운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거치는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 상태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세수 펑크의 원인은 정부의 공격적인 부자 감세와 경기 예측 실패입니다. 부자 감세는 잘못된 우파 이념에서 비롯한 것이고 경기 예측 실패는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없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대선 때는 감추고 있다가 당선되자마자 법인세 감세를 강행해서 세수 펑크를 자초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실질 GDP의 정부 기여도는 각각 마이너스 0.3%포인트와 마이너스 0.5%포인트였습니다. 정부 재정이 GDP를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줄이면서 검찰을 비롯한 수사 및 정보기관의 특활비와 대통령실의 해외 순방 예산은 늘렸습니다. 후한무치합니다. R&D 투자가 희생양이 된 이유도 막대한 세수 결손으로 정부 곳간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지지 기반에 잘 보이려고 부자 감세를 했고 그 대가로 경제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투자할 돈이 없어졌고 그 후과는 더 쪼그라든 경제로 돌아올 겁니다. 잘못된 우파적 경제관이 가져온 비극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선택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요, IMF 위기 비슷한 그런 위기가 가계부채나 기업부채에 스쳐질 수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이제까지 경제라는 게 그냥 땜빵식으로 한 거예요. 부총리부터 모든 경제민생 관련 부처의 장관들 저는 싹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가 됐든 뭐 경제부처 장관이 됐든 자기가 콩밭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거 제대로 책임 있게 정책을 하겠습니까? 그 내년 4월에 총선에 나가서 좋은 지역구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될 생각만 하면 어떻게 경제가 되겠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말처럼 IMF 위기까지 거론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주로 외부에서 나오고 있고 그걸 한국 정부가 극구 부인하는 건 IMF 사태 당시를 닮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 경제관료와 언론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며 위기 같은 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잇따라 쏟아지는 국외기관의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 정부는 무시하거나 의미를 축소하기 바쁩니다. 지난 10월 18일 IMF가 내놓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IMF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리스킹과 함께 세계 주요 국가에서 리쇼어링까지 이어지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내 총생산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IMF 당시 6.7% 감소했는데도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10%라니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기재부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해당 분석은 과거 대중수출 비중이 계속 높아지던 2000에서 2021년을 대상으로 해 한국의 디리스킹 영향을 과대 추정했을 가능성이 크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평가절하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IMF가 내년 한국 경제 전망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는데도 정부의 표정은 해맑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리바운드를 크게 보는구나. 한국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게 봤네. 이 부분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성장률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보다 한국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IMF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보다 하향 조정한 것은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과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5차례나 하향 조정했지만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일제히 올렸습니다. 더구나 한국이 주요 선진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것은 원래 당연한 일입니다. 이례적으로 낮아져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낙관적 전망을 부각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낙관적 전망을 늘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대통령님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안 좋은 얘기라도 했다가는 또 불같이 화를 낼 테니까요. 장관 목이 달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 공천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장관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상처가 굶어도 아프다고 말을 못합니다. 위기 신호를 무시하고 낙관론을 강요하는 정부의 이런 태도는 희망 고문이어서도 문제지만 필요한 대책을 하지 않는 알리바이가 되기도 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침 세수펑크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으니 윤석열 정부로선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망해가는 경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분들이
한국 경제를 폭망시키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는데요. 장관들은 어차피 내년 총선 나가려고 그만둘 채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딸랑이 장관들 바꾼다고 정책이 바뀔까요?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또 다른 붕어빵들로 채울 테니까요.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바뀔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조차 59분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지면에 실을 정도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1시간 동안 혼자 59분을 떠드는 대통령과 받아적기 바쁜 딸랑이 국무위원들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율배반과 자가당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부자 감세를 강행했고 건전재정을 한다면서 역대급 세수펑크로 재정적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이라는 금감원장은 은행 창구지도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무력화했고 고금리와 고물가에 국민 허리가 휘는데 무리한 집값 떠받치기로 가계부채를 키웠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신들도 모르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거짓말 고수는 자기 자신도 속인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논설이었습니다.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정 모르는 대통령이 세상 편한 소리 하고 있다면 대통령이 가니까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마법이 벌어집니다. 물가가 올라 고통받는 서민들의 실상을 확인하려면 일반 마트나 재래시장에 가야지. 대통령의 현안 판단이 혼미하고 참모들은 직언을 거리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물가도 OECD 국가와 같은 해외 주요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3% 내외를 기록. 사실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격적인 부자 감세와 약수 효과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중 경제, 민생, 물가가 한 번도 1위가 아니었던 거죠. 우유값이 폭등한 밀크플레이션에다 정부가 가격을 못 올리게 하니까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등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그런데 이렇게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건 품귀 현상을 오히려 부추길 거라. 875원 대파쇼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물가 급등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안녕하세요. 논설의 이재성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해장국집이 있는데요. 반찬으로 풋고추와 깍두기를 내는 집인데 어제 갔더니 풋고추를 안 주는 겁니다. 왜 안 주냐고 했더니 너무 비싸서 그렇다는 거예요. 풋고추만이 아닙니다. 최저가 납품을 강요해서 입점업체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쿠팡을 볼까요? 가지 하나에 2,300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오이 2개에 5,000원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내렸습니다. 서민들은 비싸면 안 먹는 걸로 버팁니다. 그렇게 고추를 끊고 가지를 끊은 지 오래입니다. 요즘 금값이라는 사과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서 못 살겠다는 원성이 드디어 용산에도 들렸나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점검을 하겠다고 1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격이 아닙니다. 싸게 팔아도 2,800원 아니면 4,5천원까지 하는 게 일반적인데 875원이라니요. 한술 더 떠 윤 대통령은 자기가 시장을 다녀봐서 안다면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물정 모르는 대통령이 세상 편한 소리 하고 있다며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가격은 정부의 지원과 농협의 특별 할인이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대파 한 단의 도매 시세는 3,300원, 대형마트 권장 판매가는 4,250원입니다. 하나로마트 양재점은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에서 13일 할인 행사에선 대파를 한 단에 2,76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다 대통령 방문 직전 1,000원으로 가격을 낮췄고 방문 당일엔 875원으로 더 내렸습니다. 정부 지원금 2,000원에 농협 자체 할인 1,000원, 그리고 정부 할인 쿠폰 375원을 추가로 반영한 가격입니다. 대통령이 가니까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마법이 벌어집니다. 물가 점검을 한다고 해놓고 하나로마트를 간 것부터 이상합니다. 하나로마트는 농협중앙회사나 농협유통이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전문 마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재점은 전국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간판 매장입니다.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가격이 더 쌀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올라 고통받는 서민들의 실상을 확인하려면 일반 마트나 재래시장에 가야지 왜 가장 싼 곳을 찾아간 걸까요? 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대통령에게 어필하려고 또는 대통령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저길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농산물 가격이 가장 싼 마트에 가서 각종 할인에 정부 지원금까지 반영된 터무니없는 가격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하는 게 윤 대통령의 수준입니다. 민심 보좌가 아니라 대통령 심기 보좌에 바쁜 딸랑이 공무원들, 그런 딸랑이들만 좋아해서 딸랑이들로 주변을 가득 채운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민생의 실상을 알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괜히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든 환상의 상자에 갇힌 겁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배가 가라앉은 뒤 한참 지나서야 중대본에 나타나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엉뚱한 소리를 했던 장면이 떠오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박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다 뒤늦게 병원을 방문했을 때 살려야 한다고 쓴 A4 용지를 눈에 띄게 붙였던 기억도 납니다. 대통령의 현안 판단이 혼미하고 참모들은 지거을거리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와 민생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을 돌면서 22번이나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 무모한 봉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약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내놓은 대책이 주로 부자들 세금 줄여주고 그린벨트 풀고 토목공사 벌이는 내용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긴축 예산을 편성해놓고 무분별한 감세 공약에 묻지마 개발 공약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한국형 아우토반이 지금 숨 넘어가게 생긴 민생보다 우선입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즌2라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내용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즌2라고 해도 될 법합니다. 윤 대통령이 22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내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나더니 박근혜의 마지막 호위무사 유영하 변호사를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공천했죠.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단점만을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무책임합니다. 하나로마트 방문 뒤에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출은 작년 10월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5개월 연속 플러스 폭이 확대되고 있고 고용률은 통계가 발표된 1983년 2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25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OECD 국가와 같은 해외 주요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3% 내외를 기록 중이며 올해 말에는 2% 초반대로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성에도 부족할 판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OECD 주요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2023년 물가 상승률은 한국 3.6%, 미국 3.4%, 일본 2.8%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장률은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1.4% 성장했는데 미국은 2.5%, 일본은 2.0% 성장했습니다. 경제는 더 나빴고 물가는 더 올랐습니다. 지난해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수출이 반등한 건 사실이지만 내수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이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하는 등 국민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더 올라서 실질 임금이 줄었습니다.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1분기 이후 11분기만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초기 경제 충격이 왔을 때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3만 3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1% 늘었습니다. 월세 등 실제 주거비가 12.3%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자 비용은 20%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산 30, 40대의 경우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쳐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지난해 연간 실질 소비 지출은 전년보다 2.1% 늘었으나 필수 소비라고 할 수 있는 식료품, 비주류 음료, 의류 신발,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등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입는 데 쓰는 지출이 가격 인상폭을 압도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특히 최하위 계층인 1분기 가구의 가계 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0.5% 줄었는데도 월 평균 29만 1천 원 적자였습니다. 가난할수록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부자 감세로 경기를 살린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 작금의 경제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공격적인 부자 감세와 낙수 효과론이 현실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세수펑크로 정부 국관이 비어 써야 할 돈을 쓰지 않아 정부가 사실상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가격 떠받치기로 거품이 유지되면서 월세의 형태로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랑하는 고용률이 높은 이유도 60살 이상 고령 은퇴자들의 취업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구 구조상 은퇴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모아놓은 돈은 없고 연금도 적어서 고용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어려운 국민이 많다는 건 통계와 수치로 확인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심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중 경제, 민생, 물가가 한 번도 1위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3월 둘째 주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7%였는데 항목별로 보면 경제, 민생, 물가가 16%로 1위, 독단적, 일방적, 소통 미흡은 각각 9%였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불만이 가장 크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11월부터는 매달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입니다. 지난달에는 20%였습니다. 신선식품 지수가 20%대를 기록한 건 2020년 9월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올해 들어 사과와 배 등 과실류가 비싸서 난리지만 지난해와 지지난해에는 거의 모든 품목이 다 올랐죠. 우유값이 폭등한 밀크플레이션에다 정부가 가격을 못 올리게 하니까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등 다들 생각나실 겁니다. 게다가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상치 않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먹거리부터 공산품까지 모든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지난 1년간 공공요금이 이미 많이 올라 가게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총선 이후 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총선 때문에 일단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00억 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입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납품 단가 지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언뜻 보면 농민을 지원하는 제도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농산물의 출하자, 예를 들어 농협을 지원하는 겁니다. 가락시장 농산물의 50% 이상을 농협이 출하합니다. 875원이라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비현실적인 대파 가격은 바로 국민 세금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건 품귀 현상을 오히려 부추길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과 가격이 오르니까 업계 큰손인 대형 유통업체들이 사과를 사재기해서 산지 유통센터에 쟁여두고 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과 주산지가 아닌 다른 거점 APC나 민간이 운영하는 APC에 유통업체의 계약 물량이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할인 지원을 해주니 안 그래도 비싸게 산 사과를 시장에 풀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지 않겠냐. APC 사과 보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지원을 계속하면 정부가 대형마트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킬로그램당 1,000원으로 시작한 정부의 사과 납품 단가 지원은 올 초 2,000원으로 늘었고 4,000원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은 소비자와 농가를 모두 살리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장기 대응으로 풀어야 합니다. 당장 특정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고 정부 돈을 풀어 할인을 하거나 수입 대체를 하면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다음에 농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물가가 크게 올랐고 특히 농산물 가격이 불안해졌는데 여태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고 아까운 세금을 풀어 대증요법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875원 대파쇼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격입니다. 다 키운 대파밭을 차라리 갈아엎는 게 나은 가격입니다. 농민들이 꾸준히 요구하는 게 바로 비료, 농약 같은 필수 농자재의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효과도 없는 보여주기식 물가 관리는 그만두고 중장기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물가 급등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물가 대책이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논설이었습니다.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상속세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난사되는 선진정책의 탄착점은 부자와 주식 투자자 그리고 자영업자,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가 훨씬 더 뻔뻔해졌습니다. 이런 대의를 무시하고 부동산 부자의 일방적인 시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헐뜯어도 되나요? 윤 대통령 본인이 부자라서 그런 겁니까? 윤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자면 윤 대통령의 이 주장은 완벽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거둔 적도 없는 세금이 어떻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주식시장을 살리기는커녕 망치고 있습니다. 이건 6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표밭에 정부가 직접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반대해주면 땡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재정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건전 재정을 외치는 정부의 양두구역이
도를 넘었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찌되든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풀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결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에 이제 나올 한숨도 없습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 등 과도한 쥐어짜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부자와 일부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의 후폭풍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 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안녕하세요. 논설의 이재성입니다. 참으로 거침이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 정책을 쏟아내은 윤석열 대통령 얘기입니다. 부처별 새 업무 보고를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면서 감세와 규제 완화 그리고 재탕 투자 계획을 말 그대로 총을 쏘듯이 난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가 표되는 정책을 들고 나와 총선에 뛰어드는 모양새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아마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알기 쉽게 갈래를 타보겠습니다. 난사되는 선심 정책의 탄착점은 부자와 주식 투자자 그리고 자영업자 크게 세 부류입니다. 먼저 더욱 뻔뻔해진 부자 감세부터 보시죠.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감세 정책만 30가지가 넘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도 여러 감세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며칠 만에 새로운 세금 감면 및 면제 방안을 쏟아낸 겁니다. 대부분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부자 감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투자 활성화, 내수 살리기로 포장합니다. 지난 17일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와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이익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절세 통장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도입한 건데요. 이 혜택을 고액 자산가에게도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벌어들인 돈의 최고 49.5% 내던 세금이 15.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1년 기준으로 약 18만 명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18만 명이라는 말입니다. 전체 인구의 0.3%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가 훨씬 더 뻔뻔해졌습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결국은 이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좀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상속세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상속세 개편을 검토해 오긴 했지만 부의 대물림 강화라는 비판적 여론을 우려해 공식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먼저 상속세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공색한 논리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50%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해서 최고 세율 60%를 적용합니다. 한국과 일본 뒤를 프랑스와 미국, 영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기준이나 과세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고 소득세도 따져봐야 해서 상속세 최고 세율만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언론들은 상속세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며 스웨덴을 예로 드는데요. 스웨덴이 상속세를 없애는 대신 30%의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웨덴의 소득세는 연소득 7천만 원 기준 52%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참여연대 조사를 보면 총 세수 대비 소득세와 상속세를 합친 비중은 OECD 평균이 24.3%인데 한국은 17.6%입니다. 국내 총생산에서 소득세와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3%로 OECD 절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정부 들어 소득세 감세가 잇따라 이루어져서 이 비중은 더 낮아졌을 겁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높은데도 과세 비중이 낮은 이유는 각종 공제가 많아서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결정세액이 16.7%에 불과합니다. 사망자 중 상속세를 내는 비중도 6.4%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 6.4명만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요컨대 상속세 개편 논의를 하더라도 자본이득세를 신설하는 등의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할까요? 지난 10일에는 민생토론의 두 번째 행사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역대급 세수펑크에 아랑곳 없이 감세와 규제 완화 보따리를 줄줄이 풀었습니다. 전국 신축 소형 주택과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수 산정에서 빼주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걱정 없이 집을 사게 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는 것인데 총선용으로 급조한 티가 역력합니다. 이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연거푸 깎아줬는데 추가 감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이건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으니 벌어자는 게 아닙니다.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켜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이런 대의를 무시하고 부동산 부자의 일방적인 시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헐뜯어도 되나요? 윤 대통령 본인이 부자라서 그런 겁니까? 윤 대통령 발언은 오는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영구히 폐지하려는 사전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으로도 조세 정책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만약 이 방침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줄곧 이루어져온 부자 감세의 확정판으로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추진 역시 부자 감세의 일환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개인 투자자의 1%도 안 되는데 마치 금투세 폐지가 모든 개미 투자자를 위한 것이냐 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실 텐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과세하는 것이고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차익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차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수익금의 22에서 27.5%를 걷습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아직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애초 2023년 1월 시행하기로 여야 합의를 했었는데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 여당이 증시 악화를 이유로 금투세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늦췄습니다.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금투세가 마치 우리나라 증시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인 것처럼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자면 윤 대통령의 이 주장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거둔 적도 없는 세금이 어떻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 개인 투자자를 겨냥하기 시작한 것은 공매도 금지 조처를 전격 발표한 지난해 11월부터였습니다. 이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통한 과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방침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금융시장에 관심을 쏟는 이유도 선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약 70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유례없는 유동성 증가에 따른 현상이었는데요. 개미 투자자들은 모두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합니다. 실제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누구나 나도 그렇게 벌 수 있다는 꿈이 있죠. 윤석열 정부는 그 점을 노리는 겁니다.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실현되지 않은 꿈을 겨냥해 세금을 없애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금투세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는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투자 관련 세금은 상품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식의 경우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일률적으로 증권 거래세를 내야 하는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거래세가 아예 없고 이익이 났을 경우 금투세 같은 소득세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당시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완화, 폐지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정부의 금투세 폐지 주장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 노동소득과의 조세 형평성, 정책 신뢰와 금융 선진화를 한꺼번에 허무는 퇴행적 포퓰리즘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요. 환율이나 금리 등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공매도 금지 같은 일탈적 규제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을 살리기는커녕 망치고 있습니다. 부자와 주식 투자자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이는 대상은 자영업자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는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은행 종노릇이라는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으로 시작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부에게만 이자를 환급해 주는 것으로 귀결된 은행 때리기가 대표적입니다. 1금융권 차주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정부는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혈세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도 깎아주고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금 체납에 대한 압류 매각 절차 유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 자영업자에 정부가 줄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매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6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표밭에 정부가 직접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광경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역대급 관건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 독재 시대의 막걸리와 고무신과 돈봉투가 이자 환급과 전기요금 인하 같은 21세기 판본으로 진화했을 뿐 국가의 자원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교묘해져 알아채기 어려울 뿐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돈을 퍼주는데 흔들리지 않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에 반해 봉급 생활자들은 거의 혜택이 없습니다. 역차별 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여당의 선심 정책들은 대부분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이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것이어서 이틀짜리 입법예고라는 편법을 통해 정부 여당이 지난 연말 독단으로 개정해버렸습니다. 2022년 야당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것입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나 상속세 완화 등은 법률 개정 또는 폐기가 필요한 입법사항입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을 흔들었던 김포 서울 편입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2024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재부가 직접 꼽은 주요 입법까지 12개 가운데 8개가 조세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당장 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포 서울 편입이나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처럼 찬성하는 세력이 명확한 사안은 총선을 앞둔 야당이 반대하기 어렵거든요. 옳든 그르든 논쟁 자체로 몰표를 이룰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런 야당의 약점을 알기에 입법이 필요한 사안까지 모조리 끌어다 일단 질러놓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해주면 땡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설사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야당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용 막장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환급이나 전기요금 인하, 부가세 기준 상향을 통한 감세 혜택 확대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으로선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이 침묵이라는 외통수만 있을 뿐입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취역지로 꼽히는 경기도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과 일산, 수원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열어 총선용 선심 정책을 내놓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1967년 총선에서 김대중 당선 저지를 위해 목포를 2번이나 방문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떠오르게 합니다. 김대중의 논리와 달변에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는 총리와 장관을 데리고 목포로 내려가 목포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국무회의까지 열었습니다. 경제기획원 장관 장기영은 목포에 공장을 수십 곳 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규정을 대놓고 위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공화당 총재를 겸함으로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의힘 총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을 때 노골적 선거 개입이며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1호 사유가 총선 개입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총선 개입은 박정희와 노무현과 문재인을 뛰어넘습니다. 1일 1일 선심으로 불릴 만큼 하루가 멀다 하고 총선용 퍼주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게다가 온통 깎아주고 줄여주고 풀겠다는 얘기뿐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건전 재정을 외치는 정부의 양두구역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세수펑크라는 단어조차 지겨워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텅 비어가는 정부 국가는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금융자산가들의 ISA 계좌 가입 허용과 금투세 폐지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 관련 부자 감세만으로 3조 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세수 펑크 금액은 약 60조 원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76조 원의 국가 채무가 순증했습니다. 모두 1,109조 원입니다. 11월 기준이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정부 채무는 빠져 있습니다. 작년 세수 감소로 지방정부 예산을 끊어버려서 지방채를 발행한 지자체가 많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은 117조 원인데 4조 원은 못 갚고 해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건 국채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이자만 1,506억 원입니다. 여기저기서 세금을 줄이다 보니 돈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벌과금, 공과금 수입을 크게 늘려잡았습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 등 과도한 쥐어짜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부자와 일부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의 후폭풍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우파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감세와 퍼주기를 동시에 진행하니 더 위험합니다. 기둥뿌리가 썩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라 경제가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 욕을 먹으면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것도 결국 세수 펑크 때문이었습니다. R&D 예산 제 재임 중에 대폭 늘릴 겁니다. 그러면 대체 왜 줄인 겁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많이는 안 줄였어요. 부자 감세를 투자 활성화라고 위장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건전재정 한다면서 세수 확보 방안은 말하지 않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만 하는 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제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피노키오처럼 코가 점점 길어져 부러질 지경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을 한 번 더 돌려줘야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지금까지 논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아예 중국을 지금 배제시키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유리하거든요. 네덜란드보다. 과도 내각과의 정상회담이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최초로 그 클린룸에 들어간 거예요. 클린룸에 정상이 방문한 것만 처음이 아니라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한 정상도 처음일 겁니다. 얼마나 무리하게 의전을 요구했는지 네덜란드 정부가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투자는 기업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정상들이 하라 마라 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 말로 이렇게 뭔가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걸 보이는데 이렇게 말만 하면 결국 실질적인 손실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노력을 들였던 거에 현 정권이 올라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윤석열 검사가 기업인하고 룸사롱에 가서 술을 마셨다. 구두를 벗어서 양말을 구겨 넣고 거기다 양주를 따라서 강권을 했다. 당시 상황에 녹음 테이프까지. 새로운 정경유착에 싹이 자라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네덜란드까지 가서 해야 할 발언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두환 군사정부보다도 무능하고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논설의 이재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3번째로 국외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하도 자주 나가니까 올해 13번째로 한국에 방문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번 네덜란드 방문 일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마르크 류터 총리와의 정상회담, 반도체 장비 회사 ASML, 그리고 이준 열사 박물관 방문입니다. 그런데 마르크 류터 총리는 지난 7월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11월 조기 총선을 해서 지금 차기 내각을 구성 중입니다. 과도 내각이라는 말입니다. 과도 내각과의 정상회담이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기 정부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회담입니다. 이런 회담을 왜 하는 걸까요? 뒤집어서 생각해보죠. 과도 내각과 해도 되는 정상회담이라면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해결해야 할 특별한 외교 현안이 없는 겁니다. 네덜란드에 꼭 가야 할 이유는 없지만 가야겠다는 결정이 먼저 내려졌고 그 결정에 따라 일정이 짜였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일정이 ASML입니다. ASML은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윤 대통령은 ASML 본사를 방문해서 종이 방명록 대신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회사 클린룸에 정상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뭔가 사진이 잘 나오는 기사에 양념이 되는 소재를 만들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ASMR의 클린룸, 반도체 공정을 하는 비밀스러운 그 방에 외국 정상으로는 전 세계 최초로 심지어 미국 대통령도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최초로 그 클린룸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랑 함께? 이재용 회장이랑 최태용 회장이랑. 클린룸에 정상이 방문한 것만 처음이 아니라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한 정상도 처음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억지 명분을 만들어서 외국을 방문하는 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리하게 의전을 요구했는지 네덜란드 정부가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해당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난생 처음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목적이 첫째,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반도체 동맹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류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반도체 동맹이 포함됐습니다. 반도체 동맹이 명문화된 것도 세계 최초라고 대통령실은 자랑했습니다. 동맹은 다른 나라를 배제하는 배타적인 성격이 강한 정치적인 개념인데요. 네덜란드 ASML은 한국 기업 말고도 대만의 TSMC나 미국의 인텔 등에도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또한 미국의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 금지 방침에 네덜란드 정부와 ASML도 동참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나서서 새삼 강화할 필요도 그럴 수도 없는 반도체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말로 이렇게 뭔가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걸 보이는데 이렇게 말만 하면 결국 실질적인 손실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아예 중국을 지금 배제시키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유리하거든요. 네덜란드보다. 물론 이 네덜란드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소위 말하는 셀러 마켓이 아니라 바이어스 마켓이거든요. 윤 대통령이 처음 들어갔다는 ASML 클린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와 2020년 두 차례나 다녀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대만의 TSMC에 이어 ASML이 만든 장비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큰 손입니다.
두 회사의 관계가 긴밀하고 각별한 것은 당연합니다.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ASML이 맺었다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연구개발센터 설립 양해각서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아니라 두 기업이 필요해서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ASML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이 중단된 상황에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1, 2위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는 한국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도 ASML이 필요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7나노 공정에 세계 최초로 EUV 장비를 활용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업계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도 EUV 공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회사가 공동 R&D 센터를 만든다는 건 그동안 쌓아온 삼성의 노하우를 ASML과 일정 부분 공유한다는 겁니다. 삼성의 기술이 다른 경쟁사로 흘러들어갈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동 R&D 센터를 만들 만큼 차세대 기술 개발이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투자는 기업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정상들이 하라 마라 할 사안이 아닙니다. ASML은 대만의 R&D 센터와 함께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1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과 이번에 맺은 계약은 구속력이 없는 MOU 단계인데다 R&D 센터만 검토한다는 것인데 대만에는 생산 공장 건설까지 투자 계획을 직접 밝힌 것입니다. 삼성보다도 큰 손인 TSMC가 있는 대만이 아시아의 거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노력을 들였던 거에 현 정권이 올라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ASML이라는 기업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코로나 전에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가서 공을 들인다는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대통령이 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순방을 기획했다기보다는 순방을 하려고 반도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건 그래서입니다.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해 7월 이전까지 개최지 부산시조차 담당 조직이 1개 팀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왜 갑자기 국가적 역량을 쏟아넣도록 앞장섰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순방을 위한 기획이었다고 의심하기엔 규모가 너무 커서 감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대체 왜 사우디 리야드가 유력하다는 숱한 외신들의 보도를 무시하면서 심지어 자신들까지 속여가면서 난리 부르스를 추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괴이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윤석열 정부지만 재벌 회장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부산 어묵을 시식하는 사진은 단연 압권이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부산 총선 민심이 흉흉해지자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사과를 하고 재벌 회장들까지 동원한 겁니다. 사실상 국내 정치에 재벌을 이용한 것입니다. 새로운 정경유착에 싹이 자라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윤 대통령과 재벌 회장들이 술자리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엑스포 유치전이 한창이던 지난달 프랑스 파리의 고급 한식당에서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비공개 만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팀코리아와 함께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윤석열 대통령의 혼신의 대장정은 이 시각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1분 1초가 아깝다던 대통령실이 금도를 넘은 것입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은 올 한 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외 순방에 동행한 횟수가 7차례나 됩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은 각각 6차례, 신동빈 롯데 회장은 4차례 동행했습니다. 재벌 총수들이 대통령의 국외 일정에 이렇게 자주 동행하는 현상은 처음 봅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재용을 연호하는 시민들에게 검지를 입에 대고 쉬타는 몸짓을 취하는 모습은 윤 대통령과 재벌 회장들의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회장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본인의 죄를 사면해줬고 막대한 세금도 깎아주는 은인이므로 부르면 꼼짝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재벌 회장들도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하게 검찰권을 틀어쥐고 있는 대통령이니 무서울 수밖에 없죠. 윤 정부 들어 카카오 같은 신흥 재벌은 털어도 10대 재벌 수사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재벌 회장들로선 협조하는 대신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검사 시절 유흥주점에서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대기업 회장에게 구두에 폭탄주를 따라주었다는 윤 대통령이니 그 아들뻘인 지금 회장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일까요? 윤석열 검사가 기업인하고 룸사롱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구두를 벗어서 양말을 벗어 구겨 넣고 거기다 양주를 따라서 강권을 했다. 뉴데일리 논설위원 이동욱 씨가 당시 상황에 녹음 테이프까지 가지고 있다. 방송에 나가서 한 얘기입니다. 재벌을 습관적으로 동원하는 행태 자체가 윤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 않는 자유시장 경제를 침해하는 것임을 직언할 사람이 지금 윤 대통령 주변에는 없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 곁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김 여사는 올해 윤 대통령의 13차례 국외 순방 중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의만 빼고 12차례 15개국에 동행했습니다. 순방 예산을 늘려가면서까지 G7 정상회의나 나토 정상회의, 영국 여왕 장례식 등에 대통령 부인이 굳이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공개하는 순방 사진도 대통령보다 부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14일 김건희 여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개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 뜬금없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네덜란드까지 가서 해야 할 발언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안을 논의하는 실무 방문보다 폼나는 국빈 방문을 선호하고 나갈 때마다 부인을 동행하는 건 후진국 모델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8년 재임하면서 52차례 국외 순방을 다녔는데 부인 미셸 오바마는 절반 수준인 22차례만 동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도 비슷합니다. 바이든 재임 첫 2년간 퍼스트레이디의 해외 방문국은 10개국입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부인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고위급 외교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외국 방문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에서 환대를 받으니까 대통령이나 부인이나 자꾸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외교 참모들도 여기 맞춰 순방 일정을 짜서 대통령과 부인의 눈에 들려고 한다. 뜬금없는 네덜란드 한 나라 국빈 방문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영화 서울의 봄의 정치 군인들 보면서 윤석열 사단의 정치 검사들을 떠올렸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새삼 생각나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서울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임시대통령 최규하가 포기를 선언했던 올림픽 유치 카드를 되살려 공식 신청한 지 불과 4개월 만인 1981년 9월 목적을 이뤘습니다. 같은 처지인 제3세계의 동정표를 얻었고 이미 올림픽 개최 경험이 있는 경쟁자 일본의 경제력이 더 강해질 것을 우려한 미국과 영국조차도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정부는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재벌과 한류에 기대어 졸부 행세를 했고 이념적 편향 외교로 말미암아 중국의 영향력이 큰 남미와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부보다도 무능하고 안이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툭하면 재벌과 K-팝에 손을 벌리는 각설이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성취를 곶감 빼듯 따먹기 바쁜 사이 잠재 성장률과 출생률을 비롯한 모든 지표는 우리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관심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외유와 대통령 놀이로 흥청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논설이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개편은 이미 지난 대선과 인수위,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입니다. 주식으로만 50억, 100억을 보유한 사람이 개미입니까? 어떻게든 세금을 없애려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트러스 총리가 쫓겨나게 된 감세 계획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영국은 행정부의 대표인 총리가 감세 규모와 계획을 투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예산이 막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가면요,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내년 총 지출은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정 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는 건전 재정입니다. 공격적으로 세금을 깎아서 재정을 텅 비게 해놓고 대체 어떻게 건전한 재정을 꾸리겠다는 건가요? 작년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에도 세수 결손 가능성 지적에 세율을 올려도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그럼 내수가 좋아질 거 아니냐, 그럼 세수가 줄지 않을 거라고 그런 방어를 하셨는데 실제는 세수 감소가 결국은 일어난 거죠. 정부가 경기 침체의 진앙지였던 것입니다. 정말 나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이재성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권 1년 반 만에 벌써 4번째 부자 감세입니다.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로 정부 곳간이 텅 비어서 곳곳에서 비명이 들리는데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부족한가 봅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들어 시동을 거는 감세 대상은 주식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입니다. 오늘은 주식 양도세만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이른바 윤핵관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씁니다.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개편은 이미 지난 대선과 인수위,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입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권 의원이 말하는 약속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7자 공약을 올린 걸 말합니다. 이 공약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됩니다. 마치 평범한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약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극소수 찐 부자들이 대상입니다.
현행 법률에서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개별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인 세법상 대주주만 냅니다. 정부와 여당의 계획은 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또는 100억 원으로 크게 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주주의 경우 주식 양도 차익의 20 내지 25%를 세금으로 내거든요. 주식을 팔아서 10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면 2억 5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50억 원 또는 100억 원 이하를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가 아닌 것으로 바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개미 투자자를 위한 감세인 척 위장합니다. 주식으로만 50억, 100억을 보유한 사람이 개미입니까? 2020년 기준 대주주로 분류된 사람은 27,163명으로 개인 투자자의 0.3%입니다.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5%에 불과합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고 연말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증시에 부담을 주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권성동 의원이 주장하는데요. 일시적인 물량 부담이 그렇게 큰 일인가요? 한번 내려간 주가는 다시 올라가지 않는 건가요? 기업 가치가 건실한 회사라면 오히려 개미들이 주식을 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극소수 부자를 위해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개미들까지 들먹이는 윤핵관의 행태가 추해 보입니다. 주식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00억 원 또는 지분율 3%는 2000년 당시 기준입니다. 2013년에 50억 원 또는 지분율 2%로 내려갔고 이후 25억 원 또는 1%, 15억 원, 10억 원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시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어렵사리 강화해온 과세 기준을 2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으로 올리려던 지난해의 시도는 민주당이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올해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을 2년 유예하는 법안도 발의했는데요. 이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원칙이 깨진 겁니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22에서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자로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올렸을 때 당시 언론에서는 금투세까지 폐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세금을 없애려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재정 및 예산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여 만에 3차례에 걸친 세제 개편으로 6년간 89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를 단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으로 73조, 반도체 등 공제 확대로 13조, 2023년 세제 개편안으로 2조 9천억 원입니다. 2022년에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전방위로 깎았고 2023년에는 자녀 결혼 자금 공제 등 깨알 같은 부자 감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로 주식 부자들과 고액 자산가를 위한 주식 양도세와 상속세 감세를 또 추진하는 겁니다. 대체 이 정부는 왜 이렇게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 안달인 걸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지지 기반에 대한 보온입니다. 대자본과 자산계급이 자신들의 지지층이니 그들에게 선물을 하려는 겁니다. 이건 자신들이 부자들의 정권이라는 걸 자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한 작은 정부론과 낙수 효과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 시절 이제 저희 부친이 밀턴 프리드만의 그 책을 권한 것은 제가 거기에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2006년 중수부 연구원 할 때까지 그 책을 계속 갖고 다녔어요. 신자유주의 대표 저작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는 작은 정부로는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정부를 거치면서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기업과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서 아래로 돈이 흐르게 된다는 낙수 효과론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많은 경제학 연구를 통해 이미 오래전에 입증됐습니다. Trickle down economics has never worked.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가 환율과 국채금리가 치솟고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몰렸던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리즈 트러스는 보수당 총리로서 신자유주의 지도자였던 마거릿 대처를 존경했고 대처와 같은 정책을 펴려고 했던 건데요. 결국 트러스는 감세 계획을 포기하고 총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낡은 이념이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러스 총리가 쫓겨나게 된 감세 계획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년간 우리 돈으로 70조 원 정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의 감세 규모는 6년간 89조 원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국내 총생산과 재정 규모는 한국의 2배가량 됩니다. 경제 규모는 우리가 절반에 불과한데 감세 규모는 더 큽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래도 영국은 행정부의 대표인 총리가 감세 규모와 계획을 투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대통령이 감세 규모를 직접 밝히지 않을 뿐더러 그 이유도 간접적으로 겨우 몇 마디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산이 막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가면요,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긴축재정을 하는 이유가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부자들을 위해 세금을 무리하게 깎아서 세수를 펑크내고 정부가 돈이 없으니 긴축재정을 하는 것인데 이게 다 서민을 위해서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감세 규모도 줄여서 발표합니다. 기재부는 2023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세수 감소 효과를 마이너스 4,719억 원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라살림연구소의 2조 9천억 원과 차이가 크게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비밀은 전년 대비 방식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줄어드는 세금 규모를 해마다 전년 대비 기준의 합으로 계산한 것이고, 나라살림연구소는 2023년 대비 매년 줄어드는 절대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기재부 계산으로는 2024년 7,546억 원 줄어든 뒤에 2025년에는 1,778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나라살림연구소 방식으로 2023년을 기준으로 매년 절대 금액을 계산하면 2025년도에도 5,768억 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재부는 마이너스 4,719억 원, 나라살림연구소는 마이너스 2조 9천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재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세수 계산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나라살림연구소의 계산 방식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세수 감소 효과를 줄이려고 일부러 전년 대비 방식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은 정부가 이런 꼼수를 부릴 줄 꿈에도 생각 못할 겁니다. 내년 총 지출은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정 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는 건전 재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부 지출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로 묶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의 건전 재정 주장은 양두구육이자 자가당착입니다. 건전 재정이란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억제해 공채 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 적자는 현 정부 들어서인 2022년 117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도 적자액이 각각 94조 3천억 원, 92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코로나라는 긴급사태를 맞아 유례없는 적극 재정을 펼쳤던 2020년과 2021년을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나라를 파탄에 몰아넣었다고 공격해왔는데요. 정작 본인은 코로나 같은 비상사태도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때보다도 더 많은 재정 적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올해는 지방세와 지방교육세 23조 원을 지방에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원래 올해 세수가 부족하더라도 올해 바로 지방교부금을 끊어버리는 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월권 행위입니다. 이렇게 지방을 재정 절벽 상태로 만들면서 무리하게 긴축을 단행하면서도 재정 적자 규모가 큰 이유가 바로 막대한 세수 펑크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은 부자 감세입니다. 지난 여름까지 기재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전력 투구했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란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도록 법으로 정하는 건데요.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재정 적자가 GDP의 3.9%입니다. 지키지 못할 목표를 법제화하자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이 정부의 건전재정 구호는 기만적입니다. 공격적으로 세금을 깎아서 재정을 텅 비게 해놓고 대체 어떻게 건전한 재정을 꾸리겠다는 건가요? 작년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에도 세수 결손 가능성 지적에 세율을 올려도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그럼 내수가 좋아질 거 아니냐, 그럼 세수가 줄지 않을 거라고 그런 방어를 하셨는데 실제는 세수 감소가 결국은 일어난 거죠. 기재부가 올 초부터 입만연명 강조했던 상저하고 기억하실 겁니다. 하반기가 되면 경기가 회복해서 세수도 잘 거칠 테니 세수 펑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저하고는 마치 신기루처럼 다가가면 멀어졌습니다. 결국 기재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연말 기준 59조 원의 세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힙니다. 낙수 효과라는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이 정말 맞는다면 세 차례에 걸쳐 단행한 대규모 감세는 투자 증가와 경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수 펑크로 재정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2023년 2분기에 소비와 투자, 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위기가 왔었는데요. 민간 소비, 민간 투자보다도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의 감소폭이 훨씬 컸습니다. 정부가 경기 침체의 진앙지였던 것입니다. 이 트리플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 발생한 건데요. 2008년에는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의 감소를 정부 소비와 정부 지출 증대로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 재정적자는 17조 6천억 원이었지만 2010년에는 16조 7천억 원 흑자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때가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즌2라는 윤석열 정부는 공격적인 부자 감세로 세수를 펑크내더니 외환위기도 금융위기도 코로나도 아닌 평상시 상황에서 경제를 빈사 상태에 몰아넣고 연구개발 예산을 비롯한 미래의 씨앗까지 밟아 죽이고 있습니다. 벌써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은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무리한 개입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참패로 돌아간 뒤에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합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라는 기형적인 사탕발림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욕망을 부풀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인 공매도를 갑자기 금지했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포기했습니다. 재정은 거덜나고 국가 신인도는 누더기가 됐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은 신세를 한탄하며 짐을 싸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게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지금까지 논설이었습니다.